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담보물건 저당권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420페이지부터 우리 할 차례인데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거기 우리 부동산 저당권 실행 경매와 관련돼서 4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22페이지, 그다음에 423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시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 책 안 보시고 제가 여기다가 설명만 해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저당권과 용익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나 먼저 했다예요.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얘가 담보물을 제공을 해서 채무자가 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는 계약을 하나 더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은 지금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두 개의 계약을 했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개인 거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어차피 이거 없어도 받을 돈이 있는 거였잖아요. 이게 있으면 받을 돈을 쉽게 받는다는 뜻이지 반드시 여기에서만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해도 되는 거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거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경매할 때 배당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받는 방법은 제일 먼저 경매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죠. 이 돈 받기 위해서 이거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실행해서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이 있어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근데 매각대금에서 2억을 다 우선 변제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후순위자들에게 주거나 후순위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선 변제를 다 받았을 수도 있고 우선 변제를 전부 받았을 수도 있고 우선 변제를 일부만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받은 부분하고 받지 못한 부분, 이 받지 못한 부분은요. 또 다시 채무자의 일반 재산 압류해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경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저당권 나 실행 안 할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 경매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재산을 강제 경매할 때는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당권 행사하지 않고 채권만 행사할 거니까 그때는 무담보 채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할 때는 다른 채권자들하고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채권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매각된 금액이 6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6억이 나왔으면 C까지만 할게요. A, B, C가 받으면 전부 2억씩 받을 텐데 지금 을이 경매를 했다. 그럼 을도 여기에 배당에 참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2억이니까 채권액에 비례해서 2억 중에서 1억 5천, 여기도 2억 중에서 1억 5천, 여기도 2억 중에서 1억 5천, 여기도 2억 중에서 1억 5천. 이렇게 해서 안분해서 배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담보물권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을이 먼저 경매를 실행해도 이렇게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 A, B, C가 경매를 할 때 을이 배당에 참가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직접 경매하든 제3자들이 경매할 때 배당에 참가하든 참가해도 무담보 채권으로 이렇게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A, B, C는 불만이 있죠. 아니 지는 여기다가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여기서 받냐. 그러니까 A, B, C는 이때 을한테 야, 이 돈 가져가지 말고 공탁해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못 가져가고 공탁해놔야 됩니다. 공탁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거 경매하게 되잖아요. 이 경매했는데 여기 매각대금이 1억 4천이 나왔다. 1억 4천이 나왔으면 못 받은 6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6천이 된 거예요. 6천이. 그럼 6천이 되면 다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6천 그래갖고 섞어갖고 채권액에 비례해서 다시 안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시 안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취지가 뭐냐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못 받은 돈을 그냥 6천이라고 하면 여기서 6천 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6천 홀랑 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받아야 될 6천하고 나머지 채권 안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6천 빼고 나면 9천 남잖아요. 9천 남는 거 얘들이 또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경매하는 방법
그리고 경매에서 다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일부만 받았을 때 받은 부분 끝내고 못 받은 부분은 또 다시 경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경매는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하는데,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할 때도 여기 ABC가 경매할 때 여기 600만 원 가지고 배당에 참가하던가, 아니면 지 스스로가 경매를 신청할 때 얘네들이 참가하던가, 이때 경매 신청할 때는 이거 경매하기 전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그래서 전액으로 일단 배당을 받으면 얘네들이 경매할 때까지 이거 가져가지 마라 라고 공탁해놓으라 그러면 공탁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 그리고 422페이지까지의 우선순위, 여기 일반 채권자로부터 변제받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한 거고, 중간에 지금 설명이 안 된 게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명할 때 했던 게 있는데, 혹시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전세권이 성립했다, 그리고 실행 경매가 됐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을이 저당권이었고, 세 번째 병이 전세권이었고, 네 번째 정이 저당권자였고, 다섯 번째 A가 전세권자였다라고 할 때 얘가 경매를 실행해도 말소기준 권리는 이게 되니까 이건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연장을 그대로 한번 해보면 순서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갑이 소유자였고, 두 번째 을이 전세권자였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자였고, 네 번째 정은 또다시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섯 번째 A는 저당권자였다. 이때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도 말소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인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으면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하든 목적물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용의권이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했느냐, 경매 신청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이 기준이 돼서 이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야. 여기도 얘가 저당권 실행 경매를 했지만 말소기준 권리는 이게 돼서 밑에 있는 권리 다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그 실행 경매로 모두 다 소멸합니다. 근데 용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저당권을 신청한, 경매를 실행한 저당권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한 용의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나중에 성립한 용의권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다 소멸한다. 여기까지 하면 싹 다 한 겁니다. 그래서 423페이지에 저당권과 용익관계 한번 볼게요. 그 용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 424페이지에 있는 것까지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거기에 나에 있죠. 나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경락효과, 유저당의 효력 이런 것까지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내용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우리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저당권과 용익관계, 그래.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제3자가 목적물의 용익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아닙니까? 설정 전에 용익권이 있었다. 이거에 될 테고요. 이 경우에 예컨대 지상권, 이거 전세권으로 설명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전세권이 먼저 있고 저당권이 나중에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당권이 실행이 돼도 이와 같은 용익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424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후에 전세권, 용익권이 생겼다. 그럼 저당권 실행이 있게 되면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요. 이제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은 우리 지상권 쪽에서 저당권 쪽에 가면 또 한 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둘 다 되든 아니면 이게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이 저당물이 경매가 돼버리는 거죠. 경매의 결과 토지 소유자만 바뀔 수도 있고 건물 소유자만 바뀔 수도 있고 둘 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바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느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거기에 어떤 형태의 저당권이든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 저당물이 경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경매는 임의 경매라고 하면은 맞아요. 임의 경매는 실무상 부르는 얘기예요. 저당물 경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요거하고 법적 용어도 있습니다. 강제 경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강제 경매는요. 법정 저당권이 아닌 관습법상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이 아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얘기일까요? 결과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됐을 때 이때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다라고 해서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상권에 그러면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존속 기간은 이미 지상물이 있기 때문에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른 최단 기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견고한 건물,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우리는 석회조라고 하지요. 석조나 연화조, 즉 벽돌조나 돌조였다. 그럼 이거는 30년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목조 건물이었다 그럼 몇 년이 돼야 될까요? 15년이 돼야 될 테고요. 그럼 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료는 유상의 원칙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죠. 근데 서로 간에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지료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료를 줘야 됩니다. 지료 결정한 바가 없다면 지료 연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원칙이 뭡니까? 유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366조 저당물 경매와 법정 지상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425페이지에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게 그 법정 지상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법정 지상권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한다. 1번이잖아요. 1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또는 어느 한쪽만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가 그래 동시에 될 수도 있고 한쪽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매, 저당물 경매라고 해야 됩니다.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설정됐고 경매가 실행이 됐는데 여기는 임의 경매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건 강행 규정이다. 배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기간은 존속기간은 지상물 구조 종류라니까 30년, 15년 중에 하나가 설정이 될 테고 지료는 유상의 원칙이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법정지상권이고 저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괄경매 청구 이거는 또 뭐냐는 얘기예요. 저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이 법정지상권하고는 또 진행 과정이 조금 달라요.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먼저 나대지에 빈 땅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지상에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도 설명이 나왔고 여기도 설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더 볼게요. 이때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축조해서 축조도 갑이 하고 소유도 갑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할 때 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괄경매할 수 있어요. 축조를 갑이 안 하고 병이라고 하는 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실행할 무렵에 소유권을 갑이 취득했다. 이것도 일괄경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축조는 갑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매 실행하려고 할 때 소유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이건 일괄경매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괄경매라고 하는 건 저당권자의 권리인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괄경매할 건지 토지만을 경매할 건지 건물도 같이 경매할 건지 이거는 저당권자가 결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일괄경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괄경매를 인정하는 이유는 건물이 철거가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저당권자가 많이 받으라고 배당을 많이 받으라고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만의 매각대금으로도 충분히 자기 채권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일괄경매할 수 있고요. 일괄경매에서 돈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지금 또 나오니까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일괄경매 청구라고 하는데 이 취지는 뭐냐? 취지는 저당권 설정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가 됐을 때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면 건물은 철거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철거가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크게 손실이 생겨요.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건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괄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순서대로 먼저 나대지에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요건은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성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이 생겨야 되는 거죠. 지상 건물이 생기는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런 경우에 결국은 경매 실행할 무렵에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일괄경매 가는 거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면 일괄경매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 축조 소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은 때는 일괄경매, 즉 이 말이 어려운데 용익권자가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을 해서 용익권자,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잖아요. 이때는 일괄경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익권자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했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용익권자가 축조한 건축물을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취득을 했다. 그럼 이때 일괄경매 가능합니다. 또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했는데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달라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때는 일괄경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일괄경매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일괄경매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 그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게 되면은 동일인에게 귀속시켜야 돼. 그래야 철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 이때도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괄경매할 수 있어도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당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제3취득자가 나옵니다. 이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토지 이런 걸 저당물이라고 하는데 그 저당물이 있으면 이 저당물에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을 저당물의 제3 취득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될 때 채무자는 아닐 겁니다. 저당권 설정할 때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지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제3취득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아니고 자기가 취득한 물건에 경매가 실행이 되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어서 큰 손해가 생기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돈이 굉장히 이거 살 때도 돈 들었겠죠.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공부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경비가 드는 애들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럼 대가 뭐냐? 대의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자하고 채권자하고 저당권자가 채권자죠. 채권자와 채무자가 저당권에 관해서 다툼이 있어요. 근데 얘가 화가 나니까 경매 실행하려고 그래. 그럼 얘는 채권자나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제할 때는 어떻게 변제해야 되느냐?
혹시 저당권의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변제기 이후에 그러면 지연이자는 얼마? 1년분. 1년분 지연손해죠. 지연손해 1년분에 한해서 변제하면 되는 거고 혹시 이게 근저당이었다라고 하면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담보물권 시작하면서 일정 기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그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래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그 기간 중에 언제든지 당사자는 거래를 끝내고 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리고 5년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5년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돈 갚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근저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저당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기 중에도 언제든지 변제기 중에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변제기 도래하고 나면은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할 수 있다. 그 대위 변제할 수 있어요. 대위 변제하고 나면 채무자에게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위 변제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경락도 받을 수 있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자기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 경락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물건이 경매가 될 때도 경매도 받을 수 있고요. 대위 변제도 못했고 경매도 못 받았다. 라고 하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출한 비용 있죠? 비용에 관해서 우선 상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환. 만약에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건 필요비 아니면 유익비일 텐데 필요비나 유익비 안 주면 이거 유치권 주장해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권을 주장해 버리면 경매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적으로 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 간단하게 저당물에 이런 거 취득한 자인데 경매가 실행이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자다. 그렇게 해놓고 대위변제 경매인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해놓고 대위변제는 저당권인 경우와 근저당권인 경우를 나누는데 요거는 사실은 문제풀이하면서 한 번 더 다듬어도 되고 어쨌든 세 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시험 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변제 범위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교재로 가면 교재는 427페이지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목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설정한 한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인 또는 그 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본래 채권은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가 변제할 때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해야 되는데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보는 거죠. 이때 제3자가 저당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1년분에 한해서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변제기 도래 전에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투가 변제기 도래 할 수 있나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게 판례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3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도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 거기에다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3취득자도 경매인, 낙찰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받을 수 있다. 유익비는 상환기간이 허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유익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3취득자고요. 지금까지는 저당권의 효력을 다 봤어요. 다 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저당권이 침해가 됐을 때라고 하는 거야. 저당권이 침해가 됐다는 얘기는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안 좋은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의 또는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가 저당권의 침해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저당권은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 그 구제 방법은 저당권도 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3개잖아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3개죠. 이 3개의 권리 중에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 살림의 수목을 부당하게 벌채할 때 그래서 가격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반출금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청구권은 침해가 있는 이상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산에 이렇게 살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여기에 그냥 이 수목이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수목이 가득 있었는데 이 수목을 지금 벌채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적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수목을 다 치워도 요거 임야 면적만 가지고도 저당권이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저당 목적물에 무효인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저당권이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목적물의 가치는 5억짜리 부동산이에요. 목적물의 가치는 5억짜리 부동산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 갑이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5억이고 3번에 병이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 3억이에요. 얘가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줬냐면 여기 지금 원래는 5억 빌렸지만 변제하고 해서 남은 금액이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이 요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한 거야? 2억 원은 여기다가 갖고 여기다가는 1억 원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병은 이게 지어졌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지워지고 있으면 지워야 되지만 말소 등기 서류만 받아놓고 얘가 안 지워지고 있으면 나중에 병이 경매하려고 할 때는 경매 실행할 때 먼저 5억 원짜리가 선순위 5억 원의 저당권이 있으면 얘가 받을 금액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무잉여 경매라고 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는 뭐라고 해요? 권리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경매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하는데 방해물이 있다고 봐서 이 무효등기 말소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예컨대 여기 나와 있죠. 1번 저당권이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2번 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해 제거 청구겠죠. 그럼 살림에 있는 이거 나무를 베어가려고 하면 그거 못 베어가게 아예 처음부터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방해 예방 청구다.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는 못해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목적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너무 커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는데 430페이지로 넘깁니다.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채권을 완전 만족을 받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살림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나무를 훼손해서 빌려준 돈을 다 못 받게 생겼다. 그때 손해가 있는 거죠. 살림을 다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야의 가치만 가지고도 피담보 채권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럼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까지 가액이 떨어졌다. 그럼 그 차액이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실행 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침해행위 발생 후 손해 발생을 아는 순간 그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했던 거는 야, 너 안 되겠다. 침해 행위가 있었다. 그럼 침해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저당권자가 보이는 반응은 너 안 되겠다.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게. 그래서 즉시 변제해라. 즉시 변제에 응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경매하는 거죠. 경매 신청을 하는 거야. 경매 신청하면서 동시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겁니다. 또 뭐도 할 수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은 언제나 청구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가 있다의 의미는 침해 행위가 너무 커서 현재 잔존 가치만 가지고 모두 다 변제받지 못할 때는 손해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잔존 가치 가지고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으면 근데 손해가 없는 겁니다. 즉시 변제 청구하거나 또는 어떻게 합니까? 담보물을 보충 청구하거나 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부분만큼 담보물을 보충해달라. 그러면 얘네들은 말이죠. 즉시 변제 청구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보충 청구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거래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얘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이거 갖고 물어보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는 즉시 변제 청구, 경매 청구하고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하고는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30페이지까지 이제, 담보물 보충 청구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하는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뭐 이런 것들과는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하게 되면 즉시 변제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즉시 변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원래는 이 말이 먼저 나와야죠. 기한이익을 상실하니까 즉시 변제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시 변제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경매 신청하는 거고 경매 신청하면서 보니까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부터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나왔으니까 기한이 변제 기일이 남아 있어도 즉시 변제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이다라고 하는데 저당권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담보 채권과 같이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남겨놓고 저당권만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 아니 저당권 그 돈 주고 사면 뭐합니까? 저당권이라는 게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당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이거는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인데 이거 입질이라고 하는 건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얻어 쓰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이게 입질이다라고 하는 건 질권 설정하는 거니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이건데 질권 이거 자체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저당권이 소멸하는 이유 이것도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해서 소멸하죠. 또 저당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432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자체는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피담보 채권이 소멸 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보면 저당권만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없어요. 하지만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같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이건 우리 유치권에서도 공부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기도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특수저당권이다 그래서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이 남았어요. 이 근저당, 공동저당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